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논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 시민권 문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 연두색이 1세기 말의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시대는 BC 90년대니까 1세기 초반에는 이 연두색에서 이제 갈리아 지방을 빼야 됩니다. 갈리아 지방 중에서 이제 지중해 연해만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집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미디아도 그 일부 카르타고 지역만 가지고 있었는데, 누미디아는 카이사르 때 완전히 정벌이 되고, 갈리아도 카이사르 때 정벌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탈리아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로마와 주변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90년대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때까지 최고의 도시였는데 그걸 추월하는, 그래서 인구가 100만이 되는 그런 큰 도시가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상하수도 그리고 도로, 주택 이런 인프라를 보면 20만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인구가 100만이 되니까 이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 100만이 어떻게 됐느냐? 그건 주위에 이탈리아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도시 문제를 안게 됐겠죠. 그런데도 정치가들은 표를 의식하는 것 때문에 기반시설 확장보다는 이제 복지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그리고 공물을 싸게 공급해주는, 그러면 정부 보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 정책에 주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시민권의 가치가 상승하게 됐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투표를 하게 되니까 그 높은 정치인들도 일반 평민한테도 굽신거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를 동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게 그 시대입니다. 아무로 동경하면 자연적으로 로마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동맹국은 골치 아파진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자기들 세수도 거둘 수 없고 사람도 구할 수 없고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에 대해서 로마 당국에다 너무 사람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진짜 세금도 거두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에서는 또 이탈리아 사람 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또 로마 시민권을 더욱 동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로마는 들어오는 게 골치 아팠지만은 인구를 늘렸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로마사 논고 2권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도시를 만들려면 외국인의 도시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 또 훌륭한 정치가들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왜 로마와 같은 위대함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인구를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정치 조직이나 이런 건 그 정치하기 잘 돼 있었지만은 인구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포용력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만큼 위대한 국가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미국이 그 로마와 같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당대 재벌이 되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회의 땅이 미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은 영국을 본받아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고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큰 나라가 되는 길이다. 공자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논에 보면 좋은 정치가 뭐냐? 근자열 원자래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 그게 좋은 정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로마는 2세기 중반까지는 잘했어요. 로마 시민권도 잘 줬고 문호도 잘 개방하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토대를 만들었는데, 후기로 가서는 그 시민권 문제란 이런 게 굉장히 인색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 문제와 관련해서 BC 91년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리비우스 드루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도 똑같은 리비우스 드루수스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로마에 계획을 한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몰락시킨 사람인데 122년 호민관을 했고 그 한 10년 후에 집정관하고 109년 감찰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의 최고의 명예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귀족은 모름지기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부자로서 잘 베풀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이 얼마나 떳떳했으면 자기 집을 짓는데 설계사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 바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 주문을 한 사람입니다. 떳떳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휴일을 허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기간에도 항상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철저한 사람이고, 뛰어난 연설가였고 정직하고 예리했으며 치밀한 전략을 구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행동도 반듯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요람에서부터 집정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을 내리는데, 원론의 고참 의원들은 안 그래도 그 당시에 귀족 집단의 정치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심의 이 공화정을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일감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래 세대의 지도자니까 업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적을 낼 그 업무를 그 고참 의원들이 드루수스한테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총독법정의 배심원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 총독법정이 배심원이 전에는 원로원 귀족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원로원 귀족을 그 왕따시키기 위해서 이걸 기사계급, 그러니까 상인계급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독법정에 속주의 총독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데인데, 그 당시에 속주의 문제점이 뭐냐면 징세청부업자가 가렴주고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세청부업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이 총독법정의 배심원단이 기사계급이니까 초록은 동시에로 서로 봐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총독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같은 귀족인을 봐주기 때문에 이걸 기사계급으로 바꿨는데, 속주의 징세청부업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총독이 속주의 징세청부업자를 견제하면 그 로마로 돌아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총독이 징세청부업자 견제가 곤란하게 된 거죠. 그 징세청부업자의 가람주구를 간섭을 하게 되면 돌아와서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이제 견제 안 하는 거예요.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협력을 잘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협력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속주에 대한 가렴주구를 더 철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고질적인 뱅페였습니다. BC 92년도에 드루수스의 고모부로 루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시아 속주에 가서 이 징세청부업자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무키우스 스카이볼라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서로 뜻이 잘 맞아가지고 속주의 그 징세청부업자들이 이제 가렴주고 부당한 행동, 그 가혹한 징수 이런 문제를 그 청원을 받아서 그걸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세청부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징세청부업자는 로마에서 최고가로 입찰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이상으로 벌어들여야 자기한테 이문이 떨어지고 또 돌아와서 뇌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를 원망을 하게 되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세금 문제라든지 가혹한 징수 이런 잘못된 일을 고친 관리가 처벌받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 관리가 처벌을 받게 되니까 특히 이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집단은 분개하게 되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드루수스 보고 네가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게 되고 드루스는 이를 떠맡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계급이 하던 걸 기득권을 뺏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로원 귀족 혼자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민을 끌어들여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사계급에서 원로원 귀족으로 그 배심원단을 옮기는데 여기에 백민들,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민중들한테 뭔가 떡고물을 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공토제 로마 식민지 건설입니다. 이때까지 로마 식민지를 마리우스 같은 사람들도 아프리카라든지 저 갈리아 지방에 건설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탈리아 반도 내 공공토지는 원래 이제 동맹국하고 싸워서 뺏은 땅이지만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동맹국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결국은 소작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 주변의 동맹국 농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동맹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형식상으로만 로마 소유지, 실질적으로는 동맹국 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로마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이탈리아 사람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식민지를 만들어서 이탈리아 사람도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페이퍼를 주면 자기 땅 조금 뺏긴 데 대해서 불만이 덜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 확대 방안을 드루수스가 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어요. 또 이 사람이 워낙 순수하고 그 사심보다는 공화정 전체, 그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제 확정이 되는 데까지 17일간 여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집정관인 마르키우스 필리부스가 로마 시민권 주게 되면 우리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 로마 시민권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한두해 고민해온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풀비우스 플라쿠스라는 사람입니다. BC 125년에 이미 로마 시민권 확대를 주장합니다. 그때도 농지법과 관계에 있었어요. 로마가 점령한 공유지를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동맹국이 이의를 제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 로마 시민권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 절충안으로 관직을 통한 시민권 정책이 도입됩니다. 지역 행정관한테는 시민권을 주는 방안으로 로마가 조금씩 숨코를 텄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숫자도 적고 좀 불규칙하고 이러니까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좀 더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라티움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주고 다른 이탈리아 지역은 라틴 시민권을 주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도 실패를 합니다. 이때 제일 반대한 사람이 드루수스의 아버지입니다. 쉽게 반대가 된 게 이렇게 되면 평민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드루수스 아버지가 이거 로마 시민권 주고 나면 네 시민권이 물타기 된다. 네 시민권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다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는데 참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정적인 가이우스가 주장하던 걸 다시 재개하게 된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주면 안 된다는 걸 리비우스 드루수스가 이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족들은 반발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평민들이 자기 주식이 물타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은 됩니다. 로마 시민권 확대가 어려운 이유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평민들은 자신들 기득권이 침해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기직은 이 확대되고 나면 정치 지형이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겁니다. 시민권이 늘어나면 이 많은 시민권의 표를 누가 가지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리비우스 드루수스 이놈이 다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는 경쟁자가 생기겠죠. 동맹국 귀족도 좀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로마 시민이 되고 나면 동맹국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기 부족의 역사와 전통이라든지 그래도 몇백 년간 그 어떤 도시 국가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니까 그냥 넘겨주기는 곤란하고 우리 귀족들도 로마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맹국 평민은 우리는 동맹국 나라가 없어져도 로마 시민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이해관계가 달랐는데 이제 특히 반대가 제일 많은 게 로마 귀족의 문제입니다. 평민은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귀족들이 그 방향을 잘 잡아가면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귀족은 진짜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관직을 통한 시민권이 느슨하게 주어졌다 생각하고 이걸 재조사를 해서 이게 탈락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벌입니다. 안 그래도 시민권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시민명부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해서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겠습니까?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맹국에서 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로마에서 팔기도 하고 로마 물건을 다시 그 동맹국 팔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도 있고 나름대로 보이스 내는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되니까 혁명을 생각하게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꽉 막힌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마르키우스 필리푸스입니다. 드루수의 정적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법 지식이 해박한 법률가였고 훌륭한 변호사였고 또 웅변을 잘했다 그래요. 연설을 잘했는데 또 정치적인 센스가 발달해서 폭넓은 인맥도 구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지도 차세대 리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루수스한테 좀 질투를 가졌지 않나 생각되는데
한때 공민관으로 선출돼 농지개혁을 제시하고 막 반대하니까 철회를 하면서 귀족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고, 그 BC 100년도에 행민가 사투르니누스가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 반대편에 서서 이걸 진압하는 데 앞장을 서기도 하고, 그리고 BC 91년도에 이제 집정관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이상이나 신념보다는 이김편에 잘 선 처세가 뛰어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공화정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큰 이상 이런 거 없으면서도 처세는 뛰어나니까 내가 드루스보다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루스의 법에 반대를. 드루스가 낸 식민지법이나 시민권법을 보니까 바로 가이어스 그라쿠스하고 똑같은 법을 냈더라. 혁명적인 민중파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귀족이 할 도리가 아니다 하고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필리포스 자꾸 그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필리포스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드루소스는 이 정보를 필리포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히려 필리포스는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거 알았느냐? 네가 저놈들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드루소스에 대한 뒷조사를 해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법이 되면 드루소스를 지도자로 모시겠다 이런 맹세를 한 걸 밝혀냅니다. 시민권을 만약 취득하게 된다면 드루소스의 표민이 돼가지고 거의 정적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맹세를 한 게 있어요. 이걸 봐라, 드루소스는 이 위험한 사람이다, 이 왕이 되려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 결국 이 법을 취소를 시킵니다. 사실은 이 드루소스가 거부권을 할 수 있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데 그 집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근데 암살자가 누군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필리포스 있는 사람 조사해 보니까 뭐 알리바이가 안 맞다 해서 풀려나고 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죽였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통과 안 된 데 대한 실망감 이런 걸로 드루스를 죽였다. 그리고 또 드루스를 죽임으로써 자기들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나. 그 시민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추측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평화적 방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독립투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로마 귀족 집단의 옹졸함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윈스턴 처칠이 unnecessary war, 안 해도 될 전쟁이다 했는데 그야말로 이 전쟁도 불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만 통과됐으면 이 엄청난 전쟁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그라쿠스 형제는 원로원과 적대하면서 계획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원로원과 공감하며 원로원 사람들 설득하면서 계획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말로는 대화로는 계획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시대는 말이 아니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드루스의 계획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스카우루스라든지 스카이골라,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왔는데 특히 크라수스라는 맹연설가가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을 많이 상실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참 가슴이 와닿아요. 누가 나처럼 우리 공화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을 했는데 그때 술라가 옆에 있으면서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공화국이 망하는 계기가 이 동맹시 전쟁에서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루소스에 대한 평가는 간단히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그 드루소스 죽음 직후에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가 사고를 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괜히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법정을 만들어서 드루소스처럼 이탈리아 반란을 부지킨 자를 처벌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드루소 친구 중에 추방을 당하고 또 그 조언을 해준 스카우루스 같은 사람은 공개 비판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피아노스 그 역사가 리비우스 이런 사람은 드루소스를 폭동선동가로 결국 그라쿠스와 사투르니누스의 전체를 밟아갔다 비난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문제는 그래도 당시 가장 절박하고 얘가 상충하는 문제를 태클한 사람이다. 그걸 해결하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민권 약속이 전쟁을 유발하긴 했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였다.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했어야 될 사안이었다. 이걸 그래도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 학자 에밀리오 가바라는 사람은 거의 전략이나 치밀성, 계획성을 볼 때
가이우스 그라쿠스에 필칭한다 이런 평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비극적으로 죽었지만은 결국 이 사람의 자손 중에서 티비리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율리우스 갈라우디우스 왕조의 조상이 됩니다. 신이 이제 가호를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동맹시 전쟁의 원인은 이제 이때까지 정설은 아피안이라는 사람이 2세기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 생각대로 로마 시민권 부여에 실패한 것이다. 그 이유가 드루수스가 죽게 되면서 신법이 불발이 되고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최근에 와서 모리스 첸이라는 학자가 킹스 칼리지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덴마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맹국 재산을 침해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오래전에 드루수스 이전부터 전쟁을 준비해 왔다. 한니발 전쟁 당시에도 동맹국에 원로원 자격을 주자는 그런 안이 제기될 정도로 동맹국은 정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불씨가 있어 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었겠지만은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시민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지만 그 계기는 시민권이 됐다. 그리고 이 시민권 때문에 쫓겨난 이탈리아 상인들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결합돼서 전쟁으로 비화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동맹국 정책을 보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정책이 나중에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로마에 보듯이 동맹국 정책을 좀 잘못하면 엄청난 파국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마오가 말했다시피 잇몸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린 거고, 결국은 로마의 오만이 전쟁의 비극을 낳았듯이 미국의 오만이 새로운 비극을 낳을 게 아닌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국 입장에도 동맹국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현재도 미래도 미국의 위협적 존재입니다. 그럼 미국 혼자서 중국을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려면 동맹국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 캐나다는 주로 편입을 시킨다,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 동맹국에서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서슴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서서히 햇볕 정책을 해야지, 저절로 자연적으로 캐나다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얻겠다고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기가 먼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대국으로서 의무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대국으로서 의무를 해야 됩니다. 세계 제일 부자인데 자기가 자꾸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필리푸스 문제를 보면 드루수스에 반대하면서도 대안을 제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한 사람이야. 단지 드루수스에 대한 편협한 질시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는데, 로마 시민권 이걸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이런 거 고민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거 억누르면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진정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옛날에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말했듯이 라틴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주고 다른 지역은 라틴 시민권을 주든지 이런 단계적인 방안이라도 제시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결국은 모스 마이오름 합의 정치가 실패한 거고 귀족들이 무능함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로마 선조들은 끝없는 인내와 설득을 해서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는 그런 정책을, 노력을 기울여서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후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세상사는 공을 쌓는 건 힘든데 고춧가루 뿌리는 건 참 쉽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자난성 이패란, 남을 돕기는 힘들고 공을 쌓기는 힘들어도 이 무너지는 건 참 쉽다. 우리나라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3만 몇 6천 불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